방금 소개받은 박인대입니다. 방금 우리 조 작가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진짜 꼼꼼하게 하신 양육된 애들을 제가 사회의 좀 떳떳한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대라는 질문에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의 인생의 그 생애주기에서 가장 맞닥뜨린 과제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생활 한 36년, 38년 정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김 작가님 말씀하시고, 우리 조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의 주글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획되지 않는 삶이었지만 거기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군 생활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불이하게 가정 환경상 이제 공짜로 가는 데에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관학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살던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자체가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다음에 2류 고등학교, 3주 고등학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제 시점에서는 그때 그 시절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평준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안 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그때 그 시점에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3류죠, 3류. 3류 고등학교에 제가 추첨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가운데서는 군에 사관학교 갔던 선배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생활 하면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진짜 계속 이제 혼자서 계속 고민하면서 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관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관계를 잘 얘기하잖아요. 인맥, 항맥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코 또 서양사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국이 하나의 문화예요. 동양권의 문화고, 서양은 그러니까 우리 동양은 자연하고 같이 산다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서양 세계에서는 세계는 세계이고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연과 나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화가 이제 자연과 대항하는 그런 문화에서 과학이 발전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을 하면서 군 생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연구소에 갔는데, 이 연구소는 박사들이 한 1,800명 정도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저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박사니까 연구만 하고 굉장히 좀 생활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웬걸 가보니까 연구원들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구원들이 3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요 공간에서 30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력이 되는 사람은 창가로 가고 경력이 덜 되는 사람은 중앙으로 오고 그 자리 이동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자리를 옮기지만 전방도 가고 후방도 가고 해외도 가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지루함이 없는데 사실 연구원들은 보면 30년 동안에 한 자리에서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와 다른 점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리고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교수 사회에서 그 지식인이잖아요. 교수 사회의 그 모습,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막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관계들에 대한 것을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연구소나 대학교에 있을 때 업체를 많이, 기업체를 많이 갖고 계신 그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그 회사 가운데 한 회사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거기 이제 방산 기업을 저한테 맡겨서 제가 그 기업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사항들. 그건 뭐냐면 공무원들은 사실은 돈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주어진 예산 갖고 봉급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설주는 하지만 돈의 전체적인 흐름 맥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하면서 돈이 어떻게 벌려서 어떤 식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다음에 자재를 사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채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라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2019년인가 2018년 그쯤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한참 이제 그 가상화폐들이 붐을 이루고 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돈의 개념과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았죠. 그리고 난 뒤에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이런 것도 그때 막 한참 유행했을 때니까 그때 그런 개념들을 좀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런 군생활에 대했던 경험들, 다음에 연구원들, 다음에 대학교에 있었던 그런 지성인들, 다음에 기업에서의 그런 기술들, 다음에 화폐, 다음에 가상세계,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요번 그대라는 젊음 책에 순서대로 다 제 생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 생애 주기에 부딪히는 과제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 김 작가님 계시지만 어릴 때도 고민했잖아요. 내가 과연 누군가? 나는 이 세계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남미의 어느 시인이 삶은 명료함과 애매함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럼 저기 뭘까요? 삶은 애매함과 명료함이다. 이게 애매하고 명료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간, 죽는 순간은 명확하잖아요. 그 사이가 애매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현이 있죠, 현. 두 개의 줄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끈을 딱 잡고 탱 튕기면 이 끝과 저 끝은 명료하죠. 딱 고정되어 있죠. 이 중간이 탱 튕기면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인생의 중간에 현을 누가 잡아주느냐,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이게 음악으로 들리느냐, 안 그러면 소음으로 들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간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가장 그 이민 가는 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 이민 생활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이잖아요. 저 개인이 생명이잖아요. 내하고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이 세 개. 바깥 세 개. 이 세 개가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세월 할 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의 공간. 다음에 개자가 뭐냐면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세가 시간이고 개가 공간 개념이에요. 그 시공간이 바깥에 있고 내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고 바깥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생명이란 과연 뭔가? 이 신체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이 경계선이 이 외부 세계하고 내 내면 세계하고 계속 균형점을 잡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흐트러지는 순간에는 죽는 거죠. 이 균형점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수학자 마코프의 블랭킷이라는 그런 그 확률 세계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세계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곧바로 나한테 오느냐? 그건 아니죠. 세계가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뇌 시스템에 의해서 작용돼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입력이 되면 내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행동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나의 내부 시스템으로 정화돼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세계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져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세계, 내가 보는 물건은 그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시스템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보는 거라고요. 내 생각을 보고 거기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 세계가 되는 거예요. 상징 세계.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말은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우리가 언어라는 상징성 있는 그거로 우리 세계를 받아들이고 간접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나하고 우주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세계하고 교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의 경계선, 공간적 경계선은 신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적 경계선은 뭐냐면 이 시간적 경계선 현재죠. 현재 내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미래가 현재가 내가 있고 과거가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현재 바깥 세상하고 직접 바깥 세상이 내가 아니고 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운전자인가 동시에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정비공이에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그래서 바깥 세상에 네이처, 자연이 있다면 나는 세컨드 네이처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의해서 행동해 나가는 그런 세컨드 네이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 가상세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세계가 세컨드 네이처면 서드 네이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바깥 세상을 어떤 상징 세계로 받아들여서 다른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세계가 나온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시스템으로 보면 또 다른 인간과 비슷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인간이 만든 건 당연한 거고. 그 메타버스의 그 초기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그 소설에서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피자 배달원이 자기가 피곤한 하루, 힘든 하루에 대한 이 보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즐겼다는 것에서 이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네이처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나는 완전히 다른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여 사는 것은,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생각들이, 그 개념들이 공유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저자가 누가 강의를 하니 듣고 싶다라는 내부 시스템에 똑같은 공유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세계라는 사회가 모여 사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개념된 공유와 개념된 내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는 옷을 입고 있지만 목욕탕 들어가면 옷을 다 벗고 자연스럽게 옷 벗잖아요. 이게 다 문화거든요. 목욕탕에서는 옷을 벗는다라는 그 개념된 공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의 운전자이자 정비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분 젊은 애들이 이제 학교 공부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학교 공부가 있고 사회생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답이 있으면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도 있고 해답도 있고 뭐 비슷하지만 딱 정답은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거고 해답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이거든요. 그러나 학교 공부는 정답이에요.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걸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다 외부에 있어요. 외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과외도 받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부의 정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자기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다른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의 크게 다른 점은 해답과 정답이다. 그래서 아까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방황.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이 방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황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 외에 다른 학교 공부도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회생활은 그러니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해야 돼요. 방황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은 하되 목적 있는 방황을 해라는 거죠. 목적 없는 방황은 뭡니까? 가출이에요. 가출. 그냥 가출하는 거고 목적 있는 방황은 출가예요. 출가. 목적 있는 방황을 하고 우리 김 작가님은 목적 있는 방황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뭔가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방황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열등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다는 자체가 부족한 거거든요.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지 그 열등감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열등감을 자존심으로 해결하느냐 자존감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심은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상대방이 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기준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이제 자존감 상한다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부 기준으로 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목표, 자기의 그 상황이죠. 그 자기를 자기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존감을 더 높여야 되겠다면 노력해서 자존감을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열등감이 그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향하면 이거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 자존심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 그건 결국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은 우주하고 어떤 관계, 세계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 세컨드 네이처다. 나는 내 세계를 갖고 있다. 내 세계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세계를 본다. 그래서 나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와 세계와의 관계가 이렇다면, 그러면 시간은 뭔가? 라는 것이 시간. 여러분들 공간이 어떻게 정해지는 줄 아세요? 공간은 어떤 사물을 배치를 해 놓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개념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생길까요? 순서를 배열을 해놓으면 이 시간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그 삶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획을 이렇게 다, 이 구획을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보면 이 구획 지어 놓은 시간을 갖고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길이별로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어떤 상태잖아요. 쭉 상태가 진행된 건데 요것을 한 시점에 그냥 딱 그렇게 수합시키는 그 시점, 그러니까 사건이 딱딱 되면 이제 때라고 그래요, 이게 때. 이게 이제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길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타이밍적 그 때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길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관리를, 그러니까 시간의 밀도를 아주 좁게 하면 24시간이 26시간, 3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밀도를 아주 그냥 느슨하게 해놓으면 뭐 하루가 그냥 10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의 길이가 사실은 자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밀도 있게 시간을 관리를 하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관리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간을 물고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료함. 그 처음과 끝이 명료하잖아요. 명료한 그 순간에 이제 율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확하게 우리는 시간을 물고 태어났어요. 원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원본으로. 시간을 갖고 내 시간을 갖고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이 원본을 의미 있게 원본대로 써야지 남을 따라가는 카피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김 작가님이 뭐 선택하신 것은 자기 원본대로 자기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통상 우리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이제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남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것은 사실은 원본을 갖고 카피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음악의 역사는 연주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삶도 그냥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으니 그냥 지내는 우리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창조, 만들어내 가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철부지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철들으라. 근데 이 철이 이제 보면 사시사철의 때거든, 때. 사시사철을 할 때 철이거든요. 그게 때거든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철부지라는 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 때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은 나한테는 주어져 있다. 일정 시간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진다. 그리고 정확하게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죠. 다음은 이제 또 당면하는 과제가 뭐냐면 지루한 거죠. 지루한 거. 우리 통상 작심삼일하면 지루하잖아요. 뭘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지루한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지루한 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뭔가 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라만상 세상의 만물을 다 보면 이 지루함이 다 배겨 있어요. 곳곳에 다 배겨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반복이에요. 사는 자체가. 우리가 생명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의 기본이 뭐예요? 들숨 날숨이잖아요. 쉬었다, 뱉었다, 들어마셨다. 계속 이 반복. 다음에 이 신체 주기에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은 계속 반복 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 주기. 그리고 모든 뭐 무생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속에 있는 광물질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그 속에서 전자가 돌고 하는 건 전부 다 반복이에요. 다 반복. 다음에 모든 물질은 파장을 내잖아요. 파장도 보면 파동이 있어요. 파동. 이게 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것은 다 반복이라는 지루함을 다 갖고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지루함이라는 것은 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더 꾸준함으로 연결시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루함은 사실은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비워져 있는 상태가 뭐냐고,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 있으면, 물이 차 있으면 이 컵의 기능 자체가 한쪽은 활용을 못 돼요. 왜냐하면 채우는 기능에서 미리 채워져 있으니까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우는 과정이 사실은 지루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채워놓고 다시 비우고 채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심삼일 하면 뭐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 지루함의 끝부분에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비워졌으니까. 그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의 끝부분은 새로움의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원리상에서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는 모든 것은 반복적인 상황이지만 이 지루함을 견디는 상황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을 많이 느껴요. 외로움도 없는 그 빈 상태 뭐 이런 거다 똑같은 거예요. 혼자 있는 상태를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휘관 할 때 전방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있고 부대 뒤에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엄청 커요. 큰 관사에 내 혼자 살아요. 혼자. 뭐 집사람은 그 이제 주말 보니까 이제 주말만 하고 혼자 있어요. 그 텅 빈 관사에 내 혼자서 어떻게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지휘관 나가기 전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답은 하나 얻었어요. 그건 평범한 속에서 그 답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일단 TV를 보지 말자. TV를 보기 시작하면 남의 의존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V를 안 봤어요. 안 보고 나와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까 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거하고의 나와의 대화가 지루함을 견디는 데는 좋죠. 저는 저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혼자 있어도 절대 지루한 적은 없어요. 심심하거나 지루한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반복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반복이에요. 역사도 다 반복이고,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말이죠.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가 분열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분열됐다, 이런 반복 기준이 쫙 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요. 뭐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도 보면 뭐 고대 사회가 있다가 다음에 중조전국 시대에 막 분열됐다가 다시 진날의 진시황 죽지 않는 불로초 찾아오는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이 생겼다가 다시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우리 장기판 있죠, 장기판에 보면 한 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한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초한전이 그 진시황이 이제 그 분열돼서 초한이 나눠주고 다시 한나라가 통일하거든요. 다시 통일되고 그 한나라 뒤에 우리가 있는 뭐 삼국지, 뭐 저 조조하고 송건하고 위비하고 있는 삼국지 이게 이제 분열이 돼서 뭐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옛날에 고조선이 있죠. 그다음에 삼국이 분열이 됐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신라가 됐죠. 하나의 국가가 됐죠. 그리고 난뒤 후삼국이 나눠졌다가 고려가 들어왔잖아요. 고려가 들어왔다가 다시 조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뭐 있어요.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 문제는 언젠가는 된다. 근데 이 방법론상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이라는 문제는 우리 생활 자체, 우리 우삼남한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의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반복이라는 것은 그냥 생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평범한 이 반복 과정이 모든 그 위대함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함을 견딜 때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통상 군대에서 보면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제너럴. 그 제너럴의 뜻이 뭐죠? 일반적인 거잖아요. 평범함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대령 이전까지는 스페셜이라고 해요. 스페셜리스트가 대령까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함이 넘어가면 평범함으로 넘어가요. 그 장군을 제너럴이라는 그 다음에 스페셜 위에 제너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막 반복되는 건 이제 습관화가 돼갖고 막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반복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반복시키다 보면 지루함이 나오잖아요. 지루함을 어떻게 이 꾸준함으로 극복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사실은 습관은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에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제 사실의 이 행동의 가장 기본 단위는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의식 차원에서 종교의례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습관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습관은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습관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초의 기원은 그거예요. 종교의식. 그래서 이제 한번 종교의식의 습관이 들면 목숨도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종교 비교한 건 아닌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목숨하고도 그 습관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위에 이건 행동학자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행위의 43%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결정해놓고 나중에 논리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면 그냥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죠. 하고 난 뒤에 논리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스포츠 상품 보면 르카프라는 게 르카프. 르가 이제 앞에 관사로 치면 카프라는 말이 올림픽 정신에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의미예요. 올림픽 정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근육 체계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하는 사람이 그 올림픽 경기에서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우리 신체 이 근육 기준하고 똑같아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높이.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줘야지만이 이 뇌는 근육이 보완하듯이 계속 보완이 돼요. 그런 이 뇌 근육 기능하고 뇌 기능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기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더 강하게 계속 줘야지만이 뇌 기능이 계속 살아있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자기 생활 습관에, 그러니까 43%가
우리 생활의 습관이라고 보면, 이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남성 여성분들도 뭐 가시는 분이 있지만,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이 군대는 거대한 사실은 습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습관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주는 그런 데가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강도로 어떻게 했을 때 자기 몸에 어떻게 붙는다는 거, 그 습관이 이제 자기 몸에 붙는 거니까, 이 붙는다는 거를 군에서는 많이 알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 인생 전체로 보면 그 기간에 보면 뭐 조금 손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인생의 전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습관도 다 같은 습관이 아니고 습관도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이걸 가만히 찾아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요것만 습관들이면 자동으로 절차상으로 자동으로 그 밑에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핵심 습관을 찾아야 돼요. 핵심 습관. 우리 이제 저 같은 나이 60살이 이제 넘으면 세포가 이제 자가 정식하는 게 이제 조금 줄어들거든요. 계속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 노폐물이 누적이 되죠. 그러면 똑같은 일과를 하더라도 1년 후에는 1kg가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정상 생활을 해도 1년 후에 1kg가 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 체중 조절이잖아요. 체중 조절. 그러면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라는 거죠. 이게 뭐 운동하기, 뭐 줄이기 많잖아요. 그런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들이. 근데 핵심적인 게 한 게 있어요. 아침에 체중 재기. 저는 아침마다 체중 재거든요. 아침에 체중을 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왜냐? 아침에 체중 재면 조금 더 나왔다 덜 나왔다가 딱 판단해줘. 그 똑같은 기준에서. 그러면 어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뭐 더 나왔구나.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 관련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습관으로 여러 개의 습관을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습관에서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 가장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습관이 뭐냐라는 거죠. 자기가 좀 모닝 퍼슨,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되겠다면 그 기준이 뭐예요? 일찍 자는 건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날 텐션을 좀 적게 줘야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 이 습관을 들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 저 관계없이. 그러니까 글을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글을 적는 것이 나의 습관화시키면 딱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일어나면 그냥 뭔가는 그냥 타자를 치든가 뭔가를 적든가 안 그러면 저녁에 일기를 적든가 그 습관을 들이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루함을 꾸준함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는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이 반복이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는 기억이 된다. 계속 뇌에서 자극을 계속 준다는 거죠. 주면 익숙해지죠. 그럼 익숙해지면 재미가 붙죠. 재미가 붙으면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생기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습관하면 창의하고는 조금 창의성하고 습관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죠. 좀 별개라고 생각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습관이 창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뭐냐면 창의라는 것은 차이잖아요. 기존 있는 관념에서 다르게 보이는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창의잖아요. 그럼 습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선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기존의 선을 분명히 해주면 분명한 내 라인이 있으면 구분이 돼요. 딴 거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요.
내가 요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으면 그게 아닌 것이 구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습관에 의해서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를 발견하는 거죠. 이 큰 바위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비너스 상을 찾아내는 거죠. 발견해내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이 뇌과학적으로는 아주 창의성하고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되는 공부. 학교 공부가 있고 사회 공부, 뭐 공부. 근데 우리는 통상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책을 그냥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쭉쭉쭉 보는 거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죠. 공부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공부는 그냥 사본으로 그냥 컴퓨터 속에 있는 거 그냥 그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원본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 속에.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의 이 한자를 보면 좀 이상하죠. 공부. 저기 공자가 이제 공들일 공자거든. 공들여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부자가 이제 사람을 뜻하면 뭘 공들여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이게 이제 유래를 찾아보면 꿍후에서 나왔어요. 꿍후. 무술에서 나왔다는 거죠. 땀 흘려서 몸에 그 행동이 몸에 배기도록 하는 것이 공부예요. 여기 이제 공자를 보면 이제 공자가 위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이제 모든 무술의 기본이 저거예요. 뭐냐면 밑에서는 방어하는 선이에요. 딱 이때가 딱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술의 자세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앞으로 나가서 이 라인에서 공격하고 다시 뒤로 빠져서 다시 방어하고. 아니 이게 태권도 보면 뭐 품새한다 그러잖아요. 품새 다 저거예요. 저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이 공부를 것은 사실은 이 두뇌에 대한 훈련도 플러스 육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몸에 붙이는 과정이에요. 이 몸에 육체에 붙이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해서 안다는 것은 아까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명확한 선을 그어야지만이 아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진짜가. 이건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분명하게 모르는 것을 먼저 선을 꺼라.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좀 허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면 명확하게 모르는 것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것은 거기에 그냥 서체에서 찾아서 저기 있구나라고 그 판단하는 거,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그 지식을 내 걸로 개인화시키는 거죠. 개인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쌓여야지 외부에 있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원본을 많이 쌓여야지만이 외부에 그냥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 통증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극을 줬는데 통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거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인류 전체의 고뇌로 받아들이고 라는 거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내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지식에 대한 원본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자극이 그냥 통증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그러면 인류의 고뇌로 받아들이느냐라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원본만 생각하세요. 원본.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훈련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구체화시킨다. 행동을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일반화시키는 거지만 자기가 내 거로 만든다는, 기억한다는 것은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그 논어에 보면 논어라는 게 이제 논자가 논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자가 이제 뭐 어록이라는 그 이제 책이라고 보면 공자가 제자들하고 그냥 얘기한 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논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아는 것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생이지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죠. 이거 천재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 다음에 학이지지. 공부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 그 수재죠, 수재. 다음에 권위지지. 이건 어렵게 그냥 공부해서 늦게 터득하는 거죠. 이 권위지지거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지식에 거기 공부가 지식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은 권위지지다라는 거죠.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런 학문은 사실 질문이 출발점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의심되는 것을 묻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학문은 학문의 출발점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버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학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는 외부로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하는 것보다는 품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품고 답답함을 가졌을 때 그 질문이 어느 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오는 거죠. 계속. 근육에서 이해가 오는 거죠.